우리 이정주 기자가 사실 이준석 의원하고 방송 같이 많이 하면서 네. 박정훈 대령 구명을 위해서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희가 공판도 많이 가고 같이 현장에서 그 네. 장윤선 선배도 자주 오시고 네, 그러니까 네. 네, 용산. 근데 박 대령에 대해서는 그 저는 제일 비겁하다 생각할 때 그 취재하면서 윤석열이 입만 열면 입벌구라고 하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예, 본인 뭐 전화한 적 없다. 이종석한테 나는 뭐 한 적도 없. 기자회견장에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그 실종 사고 났는데 사고 수습을 하다가 또 사고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때 뭐 장갑차 들어갔다 3분 만에 나온다고 해병대 카브라고 그 정도로 물살이 세니까 그 수색자들 그러니까 실종자를 수색하는 사람들한테 조심하라 그랬다. 그런 차원에서 뭘 조심하라 그래요. 그거를 구명조끼도 없이 들어가라고 한 사람이 임성근이에요. 근데 수사할 때 임성근 사실상 빼달라고 한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네. 그거 하려고 전화하고 다 거짓말 치고 나중에 통화 기록 나오니까 아 그거는 방산 문제 때문에 전화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제가 좀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보수가 어떤 보수여야 하나. 저는 이제는 진짜 보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보수가. 예. 네. 그러니까 일단 대한민국의 보수는 역사 앞에 떳떳한가? 왜냐하면 친일 군사 쿠데타 이것을 제대로 비판을 못했어요. 대한민국 보수가. 왜? 거기에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 5.18 특히 저는 이준석 대표의 그런 점은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 개혁신당 국회의원 된 다음에 묘비를 직접 다 맞아요. 네. 닦았어요. 저는 그런 건 이렇게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지만 지금 전체 큰 덩어리로 있는 대한민국의 보수는 그러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비겁한 이상한 타협을 하면서 역사를 왜곡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민국 보수가 복판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앞서 그 얘기 하셨어요. 문재인 정부가 갈라치기가 굉장히 심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제일 잘못한 것 중에 뭐 부동산 정책 뭐 블라블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제일 문제였던 것은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수많은 국민들 무려 1,710만 명이 광화문 광장을 지키면서 정말 질서정연하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평화로운 정권교체, 평화롭게 시민혁명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언론들이 이제 앞으로 민주주의 배우려면 대한민국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추앙을 받았던 그런 민주주의 꽃을 피웠으면 시민혁명을 했으면 그 결과를 고르게 권력 분배를 했었어야 됐다. 일종의 이제 탄핵연대, 촛불연대 그리고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37명 탄핵에 찬성했던 이 사람들도 룸을 줬어야 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그러지 않고 이른바 문재인 그때 대통령 당선되기 직전에 후보 시절부터 수미일관하게 얘기했던 것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 정부다라고 스스로 자임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 이렇게 변화해요. 그러면서 비판과 지탄을 많이 받게 됐는데 아마 저는 대한민국 보수 그리고 특히 이 37명의 일종의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이 매우 비참했고 들어가면서 다시는 이런 모욕을 겪지 않으리라 결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도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정말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도 저는 여기에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너무나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여기서 정광훈이랑 같이 할지언정 이 전선을 이탈해서 제3세력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뭐 민주진영과 뭘 해보겠다거나 이런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네.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당시에 민주당과 그리고 그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이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굉장히 형해화시킨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어른 김장하 열풍이 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보수가 저는 이렇게 깨끗한 보수 그리고 너그러운 보수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덕이 있는 보수. 저는 이런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그냥 기득권만 있으면 어떻게든 내가 저 권력을 찬탈하리라. 이러니까 정내미가 떨어지는 보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보수를 하기 싫어. 너무 창피해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들을 저렇게 살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될 선택은
지금 당장 뭐 사인 컷오프에 누가 들어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당권을 줄까, 이게 아니라 다 떠나서 대한민국 보수를 어떻게 재건할까. 저는 여기에 관점이 가 있어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 그 지점에 이준석 의원이 선다면 그것은 새로운 보수의 탄생에 시발을 알릴 것이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나 이준석 의원도 저는 비판해야 될 지점이 있는데, 보여지는 것과 좀 다르다.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 재판에 오긴 오는데 와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간다거나 본질과 다른 얘기를 하고 빠진다거나 그런 얘기 뭐 나중에 또 하시고 하는 그러더라. 예. 하여간 오늘 단장님 오셨으니까 네, 여기까지. 오늘은 좋게. 예. 다음 주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냐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여쭤봤는데 지금 2,500명 정도 참여해 주셨고 오. 가장 많은 표수를 받은 분이 김문수 그 장관에 대해서 51% 지지를 했다라는 지지보다는 될 것 같다 예측인 거죠. 전망이죠. 예측. 그다음에 2등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21%를 얻었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13%, 그 기타가 15%였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대강의 여론의 전망이라는 것은 아직도 김문수 전 장관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얘기 좀 간단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재명 전 대표가 그 당내 경선 이제 하면서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 책을 이제 낸 거죠. 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전임 대통령 중에서 딱 한 사람 이름만 빠졌다고 합니다. 관련된 일화가. 그래 누군지 득달같이 찾아보니 이정주 기자 예.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는 없다네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뭐 사실 이 책은 제가 아직 못 봤어요. 근데 그 민주당 내부에서 사실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아직 표면화되지는 않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이번에 그 김경수 전 지사 들어왔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탄핵하고 임명 안 했잖아요. 마흔역 임명 안 하고 막 할 때 김경수 지사가 단식을 했어요. 한 그렇죠. 14일인가 네. 했잖아요. 예, 그때 이제 뭐 단식한 뭐 위로한다고 SNS 올렸는데 그 당시에 다들 뭐 도보행진하고 민주당 의원 막 했을 때 단 한 차례도 올리지 않았어요. 그런 거. 의원들 향해서는 또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그 3월에 눈 왔거든요. 단 한 차례도 올리지 않았어요. SNS. 근데 딱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만 올렸죠. 아, 네, 저는 그때부터 약간 시그널이 당에서 이제 물어보면 이런 메시지가 이제 시작이 누군지 몰라요. 네. 하지만 이거 자체가 이제 내부에 있는 그 친문계 이제는 세력이 많지 않죠. 친문계와 현재 이제 다수인 친명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이제 균열 조짐이 원래부터 잉태돼 있었고 네. 지금은 힘을 못 쓰죠. 예.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이제 책에 반영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냐면은 비난을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비난도 하지 않고 칭찬도 하지 않은 그런 애매한 스탠스로 간다. 그 이재명 대표가 책을 쓰면서도 여러 가지 고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초기에 보여줬던 모습들이 괜찮았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도 안 한 겁니다 지금. 뭐 아직 평가를 하기 어려운가 보죠. 네, 그렇기도 네. 하고 뭐 또 명절 때마다 찾아뵙는 전직 대통령이기도 하고 네. 사실은 지금 생존해 계시는 유일한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민주 진영에서 보자면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어려웠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라고 본인이 이제 딱 규정하기도 조금 어렵. 온 측면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쓰지 몇 줄 뭘 또 빼. 아니, 물론 제가 책을 전부를 본 건 아니고 네. 기사에 나온 내용들을 보고 기사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네. 거라 약간 조심스럽기는 한데 네. 영화 기자가 열심히 본 것 같더라고요. 책 자체는. 네, 그러니까 네, 누구는 네. 몇 번 나온다 이렇게 횟수까지 언급을 한 걸로 봐서는 저는 이 네. 책을 못 봐가지고 저는 그러니까요. 평가를 네. 못하겠어요. 지금 그 뭐 국힘 후보가 누가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어차피, 삼자구도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가 14%가 이제 나왔는데 네. 조금 있으면 15% 넘고요. 20%선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국힘 후보에 가 있던 지지 보수층이 급격하게 이준석 후보 쪽으로 쏠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대선은 이재명 대 이준석, 이준석 대 이재명의 대결이 될 것이다. 아니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면은 지금 어쨌든 간에 무소속 장외시장에 나올 분 유승민 의원도 출마는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 같고, 내부적으로는 캠프 내부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은 유승민 그 전 의원하고는 이준석 의원이 가치 지향적으로 닮은 점이 많아 보이는데 단일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일화하는 방법은 있죠. 그분이 이제 여기 와서 선거대책위원장,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맡아주시면 이게 단일화가 되는 거니까 뭐 그 방안이 있을 겁니다. 네. 실제로 이제 뭐 후보를 정하는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 뭐 무소속으로 네. 출마하시긴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유승민 잘 아시잖아요. 저는 네. 너무 친하고 그러니까 그 주위에서 자꾸 이제 마지막 도전 아닙니까? 뭐 어떤 말씀하시는지 제가 다 들려요. 네. 아 형님 마지막인데 가셔야죠, 나가셔야죠 이렇게 하는데 유승민 의원은 그렇게 바보 같은 선택은 하시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준석 후보를 돕는 쪽으로 아마 선택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이준석 의원하고 계속 만나는데 앞에 있는 전사들 보면 예를 들면 탄핵에 대한 생각, 계엄에 대한 생각은 약간 차별적으로 굉장히 차별점이 보이는데 두 분이 계속 만나는 건 뭐 인간적 정리로 만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로 선거 연합까지 구상이 있으니까 만나는 겁니까 이게? 아유 선거연합은 뭐 그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꼭 같을 이유는 없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제 그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수 정당에서 계속 커온 사람이기 네. 때문에 그 안에서 아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친한 사람들이 이제 홍준표나 오세훈 뭐 이런 분들을 뭐 유승민 후보도 굉장히 친하고 네. 김문수 후보도 아버지하고 관계 때문에 굉장히 친하고 그렇기 아버지랑 때문에 관계가 있나요? 김문수 장관은? 경북고등학교 이제 선후배잖아요. 그 그렇군요. 아버지하고 네. 그래서 그 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이준석 우리 후보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아끼고 그런 사이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어떤 노선이 다른 거 그거하고는 또 뭐 별개의 문제인 네. 거죠. 네.